이제 앞으로 교육 문제는 이제 유튜브에다도 올릴 테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서명 받은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아마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좀 잘 하셔갖고, 우리 예산 지역의 사과가 지금 이제 박 대표님이 우리 예산 지역은 후발주자에 사실은 보면은 경상도, 충북, 뭐 심지어는 뭐 강원도 뭐 어디 안 가신 데가 없이 다니시는데, 우리 예산 지역은 외지의 그 문물, 옛날 뭐 대원군이가 세국정치 하듯이 예산은 그렇게 늦게 들어와요. 모든 그 정보가.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을 하는데, 예산 사과가 다른 지역하고 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우리 예산 지역도 아닌데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예산 사과가 더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오늘 메모하실 거 있으면 좀 메모하셔갖고 좀 준비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박영태 이제 앞으로 황금알 용법에 대해서 박영태 사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는데 간단히 인사 말씀 듣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태 사장. 뭐 기묘한 말씀은 우리 정현순 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 신안면 황금뜰로 981번지 요 바로 근처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현재 농사 한 6천여 평 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뭐 우리 정 회장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사과 농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부터 그렇고 뭐 잘 하시는 분은 뭐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그 보편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금알 농법을 알지도 못하고 소개를 하고 이 자리가 됐느냐, 저도 의아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도 수일간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각지를 다 이렇게 해서 한 100여 군데 넘게, 심지어는 밤 2, 3시까지 그거를 떠들어보기 한 5일을 떠들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나오는 데마다 박 대표님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한 가닥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뭐 저도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큰형님 박영복 씨께서 박영복 사과 연구소를 차리고 15년 동안 경북, 충북, 경기, 전북, 충남을 다니면서 15년간을 뒤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지금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겨울부터 유막 코팅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00% 박 대표님께서 하라는 내용 교육 그대로 100% 실천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자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 믿음을 가지고 또 하고, 또 한 가지 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쩌다가 보니까 인연인지 몰라도 또 신지식인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지식인 그 저기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우리 큰형님 박영복 씨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실 적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산 사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이 황금알 농법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교육하셔도 되지? 그럼 이제 오늘 황금알 농법 대표 박계원 사장님을 모시고 농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받고
그다음 질문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중간에 하면은 이제 강의가 끊기니까 다 끝나고 나서 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금알농법 박기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불편해서 뒤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에 거 위는 게 어깨다 계시고 왼쪽 귀. 스피커 음이 커가지고 때리고 좀 들어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예산 지역에는 마이스터 교수님이 계셔서 지역의 새로운 농업의 현실을 계속 접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그 고도 높이가 거의 뭐 평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사과 100꼬지, 200꼬지 재배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근데 타 지역 가면 600꼬지, 700꼬지, 뭐 400꼬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의견 통합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요게 거의 뭐 수평에 그 해당하기 때문에 친구 네가 잘하면 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조율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정보 소통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 너머에 농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기 가면 저 앞에 보이는 저 집, 우리 집 이렇게 바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빠른 정보가 소통이 될 거고 고도 차이가 같기 때문에 거의 장애 요인과 잘 되고 못 되는 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큰 틀을 딱 풀어헤치면 우리는 아주 좋은 사과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똑같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차를 줄여내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 환경에서 하는 걸 우리는 본받아서 하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잘나서 하는 거 아니면 자연 환경, 식물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야 된다 1차 조건, 겨울에 혹한의 계절에 생존을 해야 된다는 게 2차적인 것, 봄 되면 새순이 통통하게 잘나야만이 사과가 좋다는 것. 이렇게 봄에 통통하고 좋은 순이 나고 장애가 없으려면 탄수화물 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탄수화물 농도라는 거는 상당히 앞으로는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건데, 그 탄수화물이라는 건 설탕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설탕물. 설탕물을 간주하면 됩니다. 우리가 봄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설탕물. 우리가 작년도에 봄 냉해로 인해 장애가 많이 일어났죠.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한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사과 농장에 가보면 멀쩡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가을에 잘 단풍이 들어서 탄수화물 농도가 높다는 겁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있는 나무도 단풍이 들고 그 혹한의 마이너스 30도에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물이 겨울에 살아남는 방법을, 생존의 계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위해서 많은 걸 영위하는 거고, 그 생존에 의해서 산물이 바뀝니다.
왜 이게 탄수화물이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냐면 이 사각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까보니까 다 살았는데 요 놈만 마탱이 갔어요. 요 가지만. 다른 것들은 다 새파랗게 잘 살아있는데 눈이 요 가지는 끝이 요거만큼 말라버렸어요. 그 외 것들은 지금 새파랗게 눈이 잘 자라고 있고 피부도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피부도 물을 까면 아주 수분 함수량이 좋아요. 그런데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는 게 올해 날씨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봄에 왜 설탕물이 중요하냐면 이 설탕물은 봄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된 게 제일 많이 쓴 게 봄이에요. 봄에는 영양소를 만든 게 요 피부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자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나무가 우리 사과나무가 자기 겨울에 생존을 해서 봄에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잎이 자라서 생산량을 비례할 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왜 설탕물이 되냐면 봄에 꽃 피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쓰기에 제일 좋고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탄수화물입니다. 전년도 단풍입니다. 봄에 왜 꽃을 잘 피우고 수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영향이 있지만 설탕은 모든 것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광합성 산물이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쌀, 보리쌀, 밀가루 다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지구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목매 시비에 1차와 2차를 나누고 두 번으로 나누고 한 번, 두 번 나누고 여기에서 1차에 설탕을 물 500 기준입니다. 10kg. 골드그린 2리터. 요렇게 기준을 잡고 설탕을 처음에는 많이 쓰는데 이건 지난 겨울에 제주도에 그 밀감나무 눈이 와가지고 장애 입은 나무 치유할 때 쓴 게 밀감이 달려있고 얼어버리면 껍질이 부풀어 버려요. 왜 부풀었냐면 잎이 냉을 먹어서 열매가 달려있는 곳에 영향을 안 주는데 밀감은 더 크게 보여요. 안에 속 알맹이는 적어지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요놈의 밀감이 얼어버려서 이제는 자기 에너지원을 전달해서 얘를 살리기 부족하다. 포기돼 버렸어요. 그러면 크게 보여요. 제주도 말로는 붓굳다 그런데 부풀었다. 제주도의 밀감이 비료량이 부족하면 밀감이 부풀어 버려요. 비료가 작은데 왜 부풀으냐? 얘는 생존상 자기 열매를 다른 동물이 따먹고 번식하라고 이미 부풀어서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맛이 있건 없건 그거 다 포기하고 요 밀감을 딱 쪽으로 붙이는 거는 맛있게 만드는 설탕으로서 연면시비하고 영양을 골드칼라 연면시비해서 딱 붙여줬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그 무 겨울 무 눈이 왔을 때 살려냈어요. 그 전에 12월달 이미 골드칼라 2리터에 설탕을 7.5kg를 넣어서 살 빼었어요. 겨울에 또 마늘이 안 얼어 죽게 하는 게 물 500에 7.5kg. 그런데 우리는 이 사과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들은 좀 그 잎이 있을 때 먹는 제주도의 밀감이나 동일한 양을 써도 장애가 없습니다. 탄수화물 공급한 게 훨씬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1차에는 꽃피기 20일 전
개화 20일 전 개화일을 잡아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개화의 20일 전에 이렇게 살포해주고 그 다음에 2차에는 설탕을 5kg 씁니다. 골드 그린 2리터. 요렇게 써주면 이 영양을 먹고 개화가 되면 아주 꽃이 크게 피고, 꽃 피고 난 다음에 수정이나 그 이후에 일어날 냉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건 몸속의 탄수화물 농도 차이입니다. 근데 얼음이 얼거나 온도는 같이 주어지는데 자기 스스로 힘이 강해서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이불을 덮을 수는 없으나 자기 몸속의 탄수화물 농도를 높이면 자기 힘이 강해져서 장애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탄수화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무 가지는 보면 아주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년도에 유막 코팅에 의한 탈수를 막아낸 겁니다. 피부 탈수를 막아내고 아마 아래쪽에 큰 껍질들이 뚝뚝 떨어져 나올 겁니다. 지금 큰 껍질들이 유막 코팅을 해보면 탈수가 많이 안 되고 피부가 보건하고 그 영양소를 먹기 때문에 기름을 녹여 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단점은 기름을 농도를 높이면 장애가 일어납니다. 기름은 파고들니다. 근데 요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과눈은 솜털로 되어 있어요. 단감눈은 조개 껍질식으로 덮여 있어요. 피부가 단감보다 사과가 얇아요. 감 종류보다 얇아요. 그래서 복숭아하고 자두 요런 그 헷갈려도 일부가 있고 껍질이 두터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종들은 좀 껍질이 두꺼워요. 고유 종들은. 고유종이 아닌 종들은 그 태어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 껍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건 좋은 장점이 크게 있는데 조그만하게 단점도 붙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두 개 따라옵니다. 모든 것은 황금알 농법에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건 꼭 어느 누구다 따라다닙니다. 우리 돈 많이 벌면 일 많이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사과 많이 따가 돈 많이 벌면 일 뒤지기 고생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목면 시비에서 개화 수정 능력을 아주 좋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본인 선택에 따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요걸 했을 때는 그 삐뚤음이 사과 수정 능력이 떨어져서 삐뚤음이 사과량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단감에도 저희 농법으로 하면 씨앗이 많이 들어요. 다른 농가에 약 3개 들면 우리는 3.5에서 4개 정도 들어요. 평균 다른 농가보다 약 25% 이상 더 듭니다. 씨앗이 25%에서 약 30%까지. 잠깐만요. 예. 차가 9200 혹시 누구 차 타보셨어요? 9200 너무 집 앞이네. 예. 우리가 그 탄수화물이란 거와 영양소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과는 잎이 먼저 나지 않고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개화가 먼저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을 어떤 걸 쓸 거냐는 거죠. 얘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자두, 매실 이 종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서 상품 품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에다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큰 꽃의 수정이 잘 돼야만 우리 상품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 사과는 어떤 쭉 펴서 넓게 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수정이 돼서 씨앗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은 씨앗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앞에 피나 뒤에 피나 에너지 전달을 같이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피고 큰 좋은 데다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넓게 폈더라도 그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속에 가진 에너지를 우리 다 전력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설탕이라는 게 그래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연면 시비를 가면, 이 연면 시비는 잎이 우리가 큰 가지를 보면, 나뭇가지를 자세히 보면 요렇게 차이가 나요. 굵은 놈도 있고 가는 놈도 있고 점차적인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라가 요 센티미터를 재고 굵기를 재보면 요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걸 중간에 비슷한 세 개를 빼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이 큰 가지나 작은 가지나 잎이 나오고 꽃이 났을 때 크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제가 이 황금을 개발할 때 초기에 잎이 흡수될 수 있는 시기, 작은 잎 있죠. 그 시기에 우리는 이 나무 가지를 자세히 보면 이 가지 속에 안쪽에는 작은 잎들이 나와요. 사과가 과대지에서 전년도 꽃이 피어서 사과가 열고 그 앞쪽에는 사과 옆에 과총엽이라는 잎이 아주 적은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총엽을 사과 속구말 때 가보면 노랗게 떨어진 것도 보실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초기 연면시비 안에서 잎을 두텁게 안 해줘서 그 작은 잎의 관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어릴 때 새수는 이렇게 가늘게 태어나서 이렇게 굵어집니다. 굵어지면 잎의 뿌리라 그래야 되나? 잎이 몸통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초기에 잎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연결된 관이 가늘어서 자라면 밖으로 밀려나면서 껍질 쪽으로 연결은 잘 돼 있으나 몸통하고는 연결이 고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속구말 때 되면 잎이 노릇노릇하게 단감이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초기 목면시비와 연면시비 안에서 새순을 굳게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 과총엽의 작은 잎도 가을까지 달려 있어야만이 농사를 제일 잘 지은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박이나 호박을 심었을 때 떡잎이 가을에 우리가 수박을 작기를 마치고 덩쿨을 뽑을 때 살아있다면 제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과총엽, 요 잎을 중요시 여겨야만이 요 잎이 먼저 나가서 우리가 연면시비, 목면시비에서 영양을 먹고 살이 찌면 다음 잎 새수는 에너지를 조금만 먹어도 커져 있어요. 그러면 다 큰 게 진행이 돼요. 그럼 우리가 사과 큰 것들은 보면 가지 길이와는 별개고 잎이 크고 가지가 통통한데 큰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대과 생산을 하고자 할 때는 초기에 작은 잎에도 영양을 줘서 살을 쪄야만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건 전년도에 가지가 굵기가 가늘었더라도 우리가 이래 굵은 거면 있는 게 가는 거 있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가지도 연면십의 면적은 같습니다. 위에 있는 거라고 배로 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는 타이밍도 비슷합니다. 시간대, 날짜별. 그러면 우리가 연면십에 있을 때 흡수되는 면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을 농부했을 때는 과실 크고 작고가 편차가 줄어들어요. 작은 게 위로 올라가겠죠. 큰 건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지. 큰 게 내려오고 작은 게 올라가고 이 상태는 아닙니다. 큰 건 더 좋아지고 아래 것이 올라가서 좋아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됩니다. 그거는 봄에 우리 농가에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잎이 자라는 게 보여요. 연면십이 하면 이렇게 오므려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자라버리면 펴져 버려요. 비가 많이 연면십이 하고 나서 비가 하루나 이틀 봄비가 오고 나면 잎이 이미 다 자라서 펴져 버려요.
켜지고 이틀 동안 햇빛 보면 이제 굳어가지고 잎 안 자란다 그래요. 내는 에너지가 없다.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 다음날 정도는 잎에 아직 덜 굳었어요. 그건 연면시면 다시 오물이에요. 힘줄이 부드러워서 오물이에요. 3일, 한 이틀 되고 나면 연면시면 요 끝만 요래 살짝 오물이 들어요. 안에 힘줄은 이미 굳어버렸어요. 에너지가 없다. 내는 햇빛으로 강압성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래 바꿔버리거든요. 자기 에너지가 많아야 잘해요. 고사리가 올라올 때 조그마한 것들은 올라오자마자 탁 피집니다. 굵게 들려면 주먹을 쥐고 쭉 올라가 탁 핍니다. 왜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냐면 얘들은 엄청 영리해요. 올라가다가 대이면 비껴가려고 숙여 있습니다. 사과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놈이 요렇게 나가요. 요렇게 나가면 받치면 피할 길이 없거든요. 요렇게 숙이가 나갑니다. 요건 에너지가 자기가 자라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짧은 가지는 짧게 나가고 굵은 가지 길게 나가고 그 차이 별로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가진 에너지의 결정의 마디수가 거의 정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요 절간을 좁히는데 치중을 하면 되겠죠. 그거는 설탕이지. 목매시비에는 설탕을 10kg에서 5kg까지 썼는데 연매시비에는 설탕을 3kg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이 사각가지를 보면 눈이 처음에 짧게 오다가 요 사이는 거리가 넓어야 되는데 좁아졌거든요. 요 사이가. 그런 요 두 마디가 짧아졌고 그 다음에 늘어지다가 한 칸 늘어지다 또 좁아졌다가 그러면 여기에 영양의 약간 강한 물질이 들어가서 좁아졌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좁아졌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억제를 거의 시키면 2번 정도 하는데 가까이 2번 있어요. 2번이 요 안에 들었다. 다른 농가에 여기 끝에 들었거든요. 여기는 우리 정윤수 마이스터님은 앞쪽에 2번이 좁아져 있고 그 끝단에는 정상으로 가 있습니다. 전 단계에 아주 짧은 지점에 2번을 강한 영양 성분을 써서 축소를 시킨 거죠. 에너지 영양 생산 감소를 시킨 거죠. 우리는 일을 잘 하려는 새순에다가 잎을 멈추게 한 거죠. 멈췄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도장기마트 잎밖에 나겠죠. 봄순이 굵고 잘 커야만이 요 가지가 굵고 잎이 크고 두꺼워야만이 여기가 비분 전달이 잘 돼요. 그런데 이 단계에 우리는 억제제나 강한 물질을 써서 잎을 굳혀버리면 그러면 이 가지가 안 굵어지고 잎의 면적이 줄어들고 잎의 두께가 안 자란 거죠. 그 에너지는 뿌리로 또 전달이 안 됐어요. 뿌리 발달이 또 늦은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근데 이게 마치 막연하게 좋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나쁜 거예요. 설탕을 써서 전체의 절간을 똑같게 줄여놓고 잎 자루도 좁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 들어가서 통통하게 키워야죠. 절간을 좁히고 통통하게. 그래야만이 사과가 정상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좁혔다. 우리 벼, 나락논에 그름발이 좀 세다고 규산을 살포하면 지금 굳어서 비료를 안 먹고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뿌리빨이 뻗어서 그 비료를 먹으면 또 자빠져요. 그거 안 되겠죠. 차라리 설탕하고 영양을 줘서 뿌리에 있는 비료를 먹고 더 자라가 탄탄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어떤 방법의 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벼논에 비료가 많을 때는 설탕 연면 시비해서 영양을 넣어서 더 탄탄하게 통통하게 뿌리를 뻗쳐서 더 먹어서 더 자라서 에너지를 써버려야 돼요. 거기에다 우리는 규산을 써서 잎을 멈추게 하면 빳빳해지다가 다음에 비료 먹고 또 자빠집니다. 좋았다가 말아버려. 힘만 들었지 덕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법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지금 여기 우리 교수님 한 형태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와 요 이 끝은 괜찮아요. 다른 농가들은 이 끝에다가 다들 여기 한 번 하고 여기 한 번 두 번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진 않다. 너무 많이 장애는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던 게 요 가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자재 비용을 들이지 말고 설탕을 들여서 식물을 자라는 데 도와줘라, 이겁니다. 요 부분 이해되십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거? 여기에 연면 시비의 설탕은 3kg. 설탕은 언제까지 써라 그러냐면 7월 15일까지만 써라 그래요. 만생종에 한해서. 홍로는 조금 땡겨도 됩니다. 그때 그 이전까지. 설탕은 7월 15일까지. 이 설탕은 좋은 영양소이긴 하나 과실이 커지면 마르면서 내려와가지고 농축이 되면 사탕이 돼요. 그럼 피부가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7월 15일까지 부사에 한해서 쓰랍니다. 일부 다른 복숭아나 그런 걸 때는 탁구공만한 크기, 아니면 조생종일 경우에는 아주 6월달 7월달 내에 따는 것들은 수확 45일 전까지만 30일에서 45일 전까지만 설탕을 쓰라 그래요. 근데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기능을 빨리 하는 것들은 같이 하거든요. 그것들은 약 한 30일 전까지나 가까이에 써도 괜찮다.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건 쬐끄만한데 분이 많거든요. 그것들은 설탕을 늦게 어느 정도 써도 좀 농도를 낮추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벼, 보리 이것들은 설탕이 좋습니다. 그것까지 쓰고 마늘, 양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설탕은 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골드 그린. 그린은 잎이 나오부터 1.5리터. 그린이나 칼라. 요거는 그린 2번에 칼라 1번을 치면 됩니다. 그린 2번에 칼라 1번. 왜 이렇게 하냐면 봄에 성장 시기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관이 막혀요. 또 엇박자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양에서 이거는 따로따로 써야 되고, 그리고 비를 이용하거나 날짜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규모가 작으면 올해 사과농사 1등을 꼭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연면 시비하고 내일 SS기 들고 다니면서 물 뿌리세요. 물 뿌리면 잎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나면 그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연면 시비를 3일째는 하면 됩니다. 오늘 영양제 치고 내일부터는 SS기 물을 실어서 하루에 한 2번 뿌려주면 됩니다. 오늘 2번 뿌려주고 내일 2번 뿌려주면 모레는 연면 시비 해도 충분한 크기로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비가 와서 우리가 한절이나 한 보름 정도 이 날짜가 쑥 지나가고 난 다음에 봄비가 왔단 말이에요. 잎이 쑥 자라죠. 왜 그랬겠습니까? 광합성을 해서 잎이 두꺼워지는데 비가 와서 자란 거예요. 근데 황금을 농부에서 설탕하고 이미 미기가 먹여서 자라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시간을 더 함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새순이 조금 자랄 때 우리 마이스터 교수님이 요 시기에 한 5cm에서 5cm면 약 7cm 5cm에서 10cm 지점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가지 거리를 보면 7cm 지점 7cm 지점에 우리는 순이 나갔을 때 그 연면 시비를 해서 약간 그 멈추겠거든. 근데 이런 시기에 이미 색이 잎이 진해졌다고 했을 때 진청색으로 잎이 두텁고 진해졌을 때는 염화가리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연해지면 도장성이 없어집니다. 잎이 두껍고 진한 것보다 두껍고 연하면 과실이 잘 자라고 도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면십에 염화가리는 가을까지 있습니다.
염화가리. 염화가리는 1kg에서 3kg까지 쓰는데 요거는 언제까지 쓰냐면 가을까지. 가을 수확 전까지 씁니다. 연중 써야 됩니다. 가을 수확이 아니고 단풍 들일 때까지 쓰기 때문에 연중입니다. 이거는 봄부터 연중. 근데 이게 단풍 들이기에 가서는 연면 시비에서는 단풍 들이기에 가서는 7에서 10kg도 씁니다. 연면 시비 그거 1에서 한 10kg까지. 근데 우리가 과실을 키우고 색을 낼 때는 1에서 3kg 정도. 그러면 그 단풍에는 단풍을 들일 때는 7에서 10kg. 왜 단풍 들이기는 7에서 10kg냐면 이 시기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10kg를 써도 사과를 맞고 나서 장이가 없습니다. 홍로는 일찍 땄고 부산은 늦게 따는데 그 10kg 홍로는 일찍 따고 부산은 늦게 따니까 홍로 단풍 들인다고 10kg 때리도 한쪽 맞아도 사과가 물러지거나 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10kg를 쓰면 잎이 너무 그 단풍이 들은 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사과에 이제 갑자기 변화가 생겨요. 장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kg는 쓰지 말라는 거고, 단풍 들일 때는 염화가리를 10kg 쓰라 하는 거는 잎이 두껍고 함수량이 있을 때 10kg, 토양에 건조하고 잎 함수량이 적을 때는 두께가 얇고 색이 약할 때는 7kg 써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풍 들일 때는 가리 농도가 세기 때문에 SS기가 턴할 때는 기계를 분무기를 끄라 그럽니다. 돌면서 계속 때려버리면 그 나무는 잎이 다 죽어버립니다. 계속 더 많이 때려버리면 나무 자체도 죽어버립니다. 가리 함량을 너무 높이면 나무 자체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7월 중순까지 요 방법을 쓰면 그 전에 우리가 비료 이시를 일정공으로 맞추려면 그 비료를 먹고 나무가 뿌리를 이동을 잘하면 빠른 시간에 잎이 두꺼워지고 살이 찝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양제 그래 중요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염화가리가 더 좋은 거예요. 잎이 두껍고 진한데 영양제를 자꾸 치면 이 가지 끝에 도장지 다 터버립니다. 그죠? 잎은 두텁고 연한 빛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꺼운 거는 펴지 있는 거고. 색도에 따라서 채순이라는 색도에 따라서 가리량을 1kg에서 시작해서 3kg 늘리 나가는데 요거 가지가 조금 길어지면 한 10cm 이상 가면 아마 염화가리 3kg 써야 될 거예요. 잎이 폐지가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잎이 얇은 거에다가 염화가리 쓰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잎에 힘을 강하게 하고 또 여기 감초 같은 역할하는 요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요 설탕이 중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좋은 거고. 그리고 잎이 빠른 시간에 두꺼워져서 영양소, 비에 의하든 자기 스스로 천천히 돌아가든 요 영양소가 내려가야만이 뿌리가 발달해 올라옵니다. 전년도에 체내 저장 양분에 의해서 뿌리 눈이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그 뿌리는 최근은 겨울에 굶어서 다 죽습니다. 낙엽과 함께 굶어서 죽어요. 단풍이 들면 뿌리를 정지를 시켜요. 영양을 안 주고 잎이 단풍이 들어서 체내에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는 하늘 땅만큼 중요합니다. 왜 하늘 땅만큼 중요하냐면 얘가 결정을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얘가 끝낸다고 말씀드리냐면, 얘들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가령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지 속에 체내 지장양분을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얘들이 절대 다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냐면, 우리 강성모 교수님이 이거 감에서 자료를 밝힌 걸 보면, 이 나무에다가 비료를 표시를 해가지고 질소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서 나무에 먹여서 그 가지를 잘라서 새순을 잘라서 조사해서 데이터 내가 밝히는 논문입니다. 그러면 그 강성모 교수님한테 전에 교육받기로는 새순이 날 때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7개 정도밖에 안 쓰고 30%를 남겨놔버려요. 그럼 새순이 나가서 얘가 얼거나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 나무 자체는 에너지원을 요 봄순이 날 때 쓴 에너지원은 70% 쓰고 30%는 절대 안 쓴다. 이 70%, 100%를 다 썼을 때는 봄순이 건강하고 좋을 건데 이 에너지가 다 안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가 굵으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봄순에서 영양이 나오는 걸 부족분을 잎으로 통해서 먹여서 이 순을 통통하고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면 뿌리를 뻗어서 정상화가 되고, 사과나무 중에서도 비구는 있으나 비료는 같은 양을 줬으나 해마다 사과가 왜소한 나무들, 적게 자라고 노화된 나무들, 그거는 연면시비에서 뿌리가 생기면 금방 풀려요. 정상화로 다 돌아옵니다. 배나무, 단감나무, 제일 늦게 들어온 나무가 감나무입니다. 감 자체는 뿌리가 5월 20일에 나온다 그러거든요. 가지가 이만큼 자랐을 때 나와요. 그런데 사과는 함에 지금부터 뿌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빠른 시간에 뿌리는. 복숭아, 사과, 자두, 매실 뿌리가 빨리 삐어돼요. 그러면 잎이 두꺼워져서 영양만 전달하면 세금 발달해서 영양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 시기에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단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잎의 두께, 잎의 색깔, 이 량을 우리는 그 에너지원을 쓸 때 안 써도 된다는 시점. 잎이 두꺼워서 살이 쪘는데 또다시 연면시비를 해서 영양을 공급을 더 시키면 나빠집니다. 그 양은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골드 그린이나 칼라 쓰는 농도를 낮춰서 쓰든지 아니면 안 써도 괜찮아요. 그 대신 염화가리는 꼭 써야 됩니다. 설탕 써야 되고. 그래서 잎을 두텁고 연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리만 계속 좋다고 쓰고 있으면 잎이 얇아져 버립니다. 빠른 시간에 얇아져요. 그래서 잎의 두께를 계산해서 연면시비를 초기에는 무조건 많이 하다가 좀 잎이 두꺼워지고 난 다음에 가리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연면시비 그 영양을 쓸지 안 쓸지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2차지가 뻗어나오지 않습니다. 사과 열고 난 다음에 가지를 조금 놔두고 연면시비에 냅다 하면 뻗어버립니다. 그리고 초기 연면시비의 목적은 이 봄순을 굳게 만들어서 도장지 나기 전에 이 순이 굵어지고 잎이 두꺼워져야만이 도장지 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얘는 영양관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잎이 두꺼워져서 가지가 굵어지고 다 만들어놔야만이 지금 봄순에 태어난 봄순으로 영양이 많이 전달돼요. 그래야 사과가 똑같은 크기로 많이 자랍니다. 이 에너지는 비료량에도 또 해당합니다. 우리가 비료를 조금 주면 도장지만 많은하고 봄순이 가늘어집니다. 자꾸 가늘어져요. 그 비료를 작게 준 사과는 맛도 없어요. 비료 중에서는 사과밭에 제일 중요한 게 요소가 제일 보약이에요. 그 다음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좋은데 토양 시료를
5cm에서 15cm 흙을 떠다 기술센터 분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흙을 분석해서 비료 주는 자리 흙 15cm 밑에 아무것도 없는 흙을 갖다 주면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비료 주는 자리에 흙을 봄비료나 겨울비료 주기 전에 뜨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겨울에 비료뿐이 나면 내려갑니다. 인산도 용성인비도 내려가고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그래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흙을 뜨면 좋지 않느냐. 겨울에 흙을 떠도 바뀌어 버려요. 왜 바뀌냐면 겨울에 용탈에 의해서 이동해 버리거든요. 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해서 엄청나게 비료 수치가 뚝뚝 떨어져요.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그러나 우리 여기 땅에는 뭐 항토 마사라면 항토 땅에는 이동이 적게 해서 비료를 가지고 있고 마사는 좀 이동을 많이 합니다. 유실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 분석을 할 때는 봄에 겨울에 비료 안 준 상태에서 봄에 흙을 떠야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료는 언제 줘야 되냐. 4월 초에 주라 그러는데 이 결과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나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4월 초에 주라 그래요. 뿌리 나올 때, 먹을 때, 잎이 두꺼워질 때 비료를 먹으라고. 근데 사과 농사 제대로 된 농장에 가보면 농사가 잘 되고 과실이 큰 건 1.0이란 데이터가 나옵니다. 측정기를 했을 때. 이거는 가리만 많이 이어서 용성인비가 있는 게 특정한 비료가 많아서 이 시가 1.0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균형 시비가 된 상태에서 전기전도 1.0일 때 사과가 최고 좋더라. 그럼 비료값이 정해지겠죠. 조기 연면 시비는 이렇게 하고 요 다음으로 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후기 7월 중순 이후에 연면 시비를 같이 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비 이 비료를 선택할 때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을 비료를 한 거는 어쩔 수 없고 봄 비료를 하기 전에 흙을 채취해서 기술센터 분석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산하고 가리가 많으면 요소가 제일 좋은 겁니다. 또 토양이 너무 알칼리, pH가 알칼리일 때는 그 요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산하고 칼륨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복합비료를 뿌리면 인산 낭비, 가리 낭비입니다. 오바입니다. 그 정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적정량의 수치만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 기비는 언제 할 거냐? 4월 초에 하라 그럽니다. 뭐 더 앞에 해야 되는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비료 흡수되는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과수 전용 복도해 줬습니다. 전용 복비를 쓰되 우리가 전용 복비를 쓰되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뭘 할 거냐는 거죠. 토양 분석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시가 가령 낮다면 100평당 한 포 정도는 0.3 이하라면 100평당 비료 한 포 이하면 0.8의 이 시가 올라갑니다. 김천의 짠돌이 0.0에서 0.3이었는데 전년도에 9월달에 유한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뿌렸던 수치가 지금 현재 0.4의 이 시가 20cm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우리 비료를 9월달에 사과 비료 잘 안 하죠? 황금얼렁보에서는 9월달에도 유한비료 뿌려요. 요소비료도 뿌리줘도 되고. 제주도에 밀감에도 한 달 뒤에 딸 때 가서 제가 비료 뿌리고 물 주고 했어요. 좋아집니다. 비료를 안 먹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사과가 안 되는 거지.
비료를 작게 먹으면 사과 새가 안 나고 맛대가 없습니다. 그런 사과 못 팔아먹어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전용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야 되냐면 황산가리를 이때 쓰라고 합니다. 이건 거래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우리가 이시 측정 안 되는 자리 주라는, 나무 포기와 포기 사이에. 그리고 이거는 가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모닥 조나라, 모닥 나라. 허쳐버리면 그것도 오래 지속력이 떨어져요. 모닥 나가지고 가을까지 가도록 해라. 황산가리 요식해주고, 그 다음에 5월 초에 우리가 이시 측정을 해서 비료를 더 결정할 거니 말 거니 또 해도 됩니다. 비료량은. (5월) 초에 이시가 낮을 때 이 시기도 비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5월 초에. 그리고 6월 내에 우리가 그 완효성 비료를 이 시기에 주면 좋습니다. 이건 가을까지 갈 수 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천천히 녹아 나와요.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이 시기에 주라는 겁니다. 이건 녹아 나오는 양이 한 0.3 정도밖에 안 녹아 나와요. 천천히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 100평에 한 포를 뿌린다고 해서 얘가 수치가 0.8로 튀진 않습니다. 봄에 봄 기비나 추비로서 맞추고 부족분을 이거 가을까지 유지되도록 완효성을 주는데, 완효성은 100평에 한 포가 0.3 수치 정도. 그 김천의 짠돌이가 0.4가 올라가 있는데 그건 안 먹어서 그래요. 사과가 가을에 낙엽이 져버리고 안 먹으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오는데, 사과가 여름이라면 이 수치가 내려갑니다. 먹는 만큼 없어진다. 그래서 완효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때 그 염화가리를 그때 하라는 겁니다. 요것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이 시량이 측정 안 되는데 주세요. 염화가리. 근데 염화가리가 왜 6월 달에 주라 그러냐면, 사과에 우리가 좀 품질이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7, 8월 달에 NK를 뿌려주면 사과 딸 때 되면 물러요. 좀 무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주는 거는 조금 당겨주라는 겁니다. 가리를 너무 늦게 주면 타이밍을 조금 늦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줘라. 가을에 가리 준 농장 치고 사과가 수분이 높아요. 그러면 저장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료를 이렇게 줘라는 거죠. 그것도 100평당 한 포인가요? 아니요. 가리는 그리 많이 필요 없어요. 완효성에 가리가 또 있어요. 복합비료에서 가리가 있습니다. 황산가리도 조금 있고, 요 양들은 200평이나 한 300평 하나 정도만. 그 양은 그래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 해도 됩니다. 비료량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충분한 요런 양들은 괜찮은데, 우리 밭에 거의 조사하면 인산이 많은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새로 뒤집거나 안 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요소가 제일 보약이고 중요합니다. 질소분의 에너지원이 제일 많이 활용도가 높고 에너지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 비료를 보면 100평에 비료를 한 포를 먹고 소화시켜서 생산량을 비례해 보면 100평의 비료 한 포가 0.8의 이시가 나오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거는 뭐냐면 전라도 영암에서 고구마 심은다고 땅을 싹 걷어내서 땅 밑에 다 묻어버리고 새 땅을 펴서 만든 땅, 거기에서
비료량 100평에 한 개의 연근은 0.8이 나오고 100평에 한 포 반 나온 거는 1.2가 수치가 나와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료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건데 비료가 좋으면서 나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먹고 소화시키면 좋은 겁니다. 마늘에 비료 한 포를 먹으면 1.5kg가 생산이 되고 감자가 비료 한 포를 먹으면 3.5kg 생산 산물이 나오고 양파는 8kg 생산 산물 나옵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제 이건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려줘요. 얼마 전에는 강원도 서춘천 농협에 가서 감자 심기 전에 강의를 하고 왔어요. 2일날 1일날 눈길에 저녁에 강원도 서춘천 올라가서 2일날 오후에 강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아직까지 계속 집에 못 들어가고 강의하고 있거든요. 오늘 끝나면 내일은 영양으로 갑니다. 영양으로 가면 또 산청으로 가요. 산청으로 가고 나면 저 아래쪽으로 보성으로 가고 지금 비료는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효율적이고 가격싼 그 무기물 영양 원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퇴비가 보약이다 그랬는데 퇴비에서는 우리가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염도 있지만은 그 농도가 축분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마늘이 팽당 2kg가 잘 안 늘어나요. 1kg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양파도 비료 한 포양 8kg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그 퇴비가 유기물 함량으로 보고 우리가 영양소로서는 값어치가 비료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무기물의 토양 물리성에는 좋은 거 맞고 비료 흡착을 좋은 거는 맞으나 이게 규격화해서 조금 비료보다는 부족해요. 우리가 물리성은 좋은 게 맞습니다.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하고 많으나 또 이것만 많이 주고 지렁이만 버글버글하면 그 농사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주도에 갔을 때 그 하우스를 갖다가 아들 장가 갔다고 반을 엄마가 줬어요. 아래쪽은 엄마가 하고 아들은 힘이 좋아서 소똥 퇴비를 밀감밭 하우스에 많이 갖다 이거 지렁이가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이시 측정하면 뭐냐 0.7의 이시가 나와요. 그 제주도 영상이 있습니다. 엄마 밭에 가보면 1.7의 이시가 나옵니다. 퇴비는 좀 작게 들어갔어요. 엄마 그 밭에 있는 밀감이 훨씬 좋습니다. 생산량이 많고 해그리도 안 하고 퇴비만 많이 주고 지렁이만 버글버글한 아들 밭에는 밀감이 해그리 합니다. 이시가 낮았어. 우리가 사과가 잘못된 거 비료 부족이에요. 비료가 부족해서 웃자라서 도장기만 찍찍 나고 사과는 쬐끔하는 거예요. 비료를 많이 주고 적정량에 있으면 봄에 가지가 길건 짧았던 간에 영양소로 인해서 가지가 굵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듬해부터는 서서히 좋아져갖고 원상태로 좋아진 대로 가요. 근데 비료량이 적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웃자라고 돼요. 답이 웃자라고 나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적정량의 비료는 꼭 필요합니다. 비료만 잘하면 황금알 농법 안 해도 8, 90% 잘 됩니다. 황금알 농법 하는 건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 더 과학적인 농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비료가 제일 보약입니다. 어떤 농법 해도 그것 다 꽝입니다. 비료가 제일 보약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배운 그 비료가 독약으로 배웠죠. 근데 비료가 보약이라 그런 거, 비료가 독약이라 그런 거 차이가 많죠. 사과 비료 먹고 커요. 감자밭에 비료 뿌려 비료 먹고 커요. 마늘밭에 생산량은
100평에 1.5kg밖에 평당 1.5kg밖에 안 내려놔요. 비료 한 포가. 그래서 마늘에도 비료를 갖다가 좀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100평당 기비를 완효성 비료 안 녹는 거를 열라. 5개에서 6개. 100평당. 우비를 한 포 해라. 요소를. 그럼 한 가을에 한 6개 들어가면 봄에 2개만 하면 8개예요. 그러면 12kg가 나와요. 양파는 가을에 밑비를 4개 였고 우비를 2개만 하면 6개예요. 6개면 6개 곱하기 8kg 하면 6, 8이 48, 평당 50kg 나와요. 이 생산량이 산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도 앞으로는 비록 적정량의 연면 시비를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내면 대과가 나와요. 그 기준입니다. 우리 비료는 흡수시켜가지고 뿌리가 세근이 발달해가지고 흡수할 때까지 연면 시비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연면 시비에 요 염화가리가 따라다니는데 요 염화가리는 얘들이 먹고 색을 제대로 못 맞출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상부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엉뚱한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과 색을 내자고 영양물질을 쓰는데 그 영양물질이 영양소 먹고 잎이 펴져야 되는데 우리 가을에 색 내자고 영양 주시면 잎이 펴지나요? 안 펴지죠? 잎이 펴져야 살이 쪄서 일을 할 건데 우리가 영양물질을 사용했는데 잎은 안 펴지고 잎만 노래지고 있어요. 잎에 있는 영양소 그것을 뺏어가지고 이동시켰다는 거죠. 그 잎이 얇아진 거예요. 잎이 얇아져서 사과의 색깔은 뽀글하게 만드는데 맛대가리 없어요. 맛의 깊이가 없고 좋은 사과가 안 돼요. 그래서 황금어 농부에서는 가을에 봄에 잎은 오므리가 커야 많이 크고 잎이 다 크고 난 다음에 펴져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잎이 오므리 있어야 되는 이거는 황금어 농부에서는 반대로 펴져야 살이 찝니다. 잎이 앞면이 살이 찐다. 알로에 마늘 뒷면이